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작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국가의 기준을 무엇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UN 회원국으로 좁히면 가장 작은 나라는 모나코죠. 2제곱킬로미터 남짓한 국토 면적에 인구는 3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금융업의 발달로 1인당 GDP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UN 회원국이 아닌 나라 중에서는 카톨릭의 도시국가인 바티칸 시국이 가장 작습니다.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 창경궁 수준에 인구는 1000명이 채 되지 않는 데 비해서 183개 국가와 수교를 맺고 있고요. 정식 국가이면서 UN의 상임 참관국으로도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보다 작은 국가도 있을까요? 비공식 국가로 그 범위를 넓히면 모나코, 바티칸 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나라들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작은 나라, 바로 영국의 영해상에 존재하는 해상 요새 국가 스위랜드 공국이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550제곱미터로 평수로 치면 166평에 정주 인구는 한두 명에 불과하죠. 심지어는 그 통치자마저도 영토에 상주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7년 건국 이래 지금까지도 나라를 유지하고 주권이 있는 독립국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는 어쩌다 건국됐고 또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스위랜드 공국 등 스스로 국가라고 주장하는 곳들, 다른 말로 마이크로네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스위랜드 공국은 공인된 국가가 아닌 일방적으로 독립국임을 주장하는 마이크로네이션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국기, 여권, 화폐와 우표는 물론이고요. 바다로부터 자유라는 국가 이념도 존재하죠. 166평밖에 되지 않지만 예배당과 체육관, 심지어는 교도소까지 존재합니다. 스위랜드 공국의 통치자를 자처하는 마이클 베이츠는 지난 2015년 BBC 인터뷰를 통해서 스위랜드 공국의 GDP가 60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기 증명서와 화폐, 우표 등의 기념품들이 국가의 주 수입원이라고 설명했죠. 한때 축구팀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고 지도자, 그러니까 대공의 허가를 받으면 관광도 가능한 소위 말해 있을 건 다 있는 국가입니다. 베이츠는 스위랜드 공국이 국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의 조건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이 참고되고 있는데요. 이 협약에 따르면 국가는 영주 인구와 확정된 영토, 정부, 외교관계를 체결할 자격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아울러 국가의 정치적 존속 자체는 외국의 인정과 무관하다고 명시하고 있죠. 스위랜드 공국은 이 협약에 근거해서 자국이 좁긴 해도 정해진 영토가 있고 아주 적긴 해도 정주 인구도 있으며 정부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과 이것을 증명할 사례도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긴 합니다. 스위랜드 공국이 영토라고 주장하는 해상 요새는 영국 에식스주에서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요. 마이클 베이츠의 아버지이자 초대 대공인 로이 베이츠는 팝의 인기가 한창 오르던 지난 1960년대 불법 해적 방송국인 라디오 에식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적 방송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장소로 해상을 선택했는데요. 배를 이용하거나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다가 방치되고 있던 해상 요새를 점거해 사용하는 시기였죠. 로이 베이츠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당초 노크존이라는 요새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정부의 단속이 해상까지 뻗치자 더 먼 바다를 향해 나가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공해였던 해상구역에 포트 러프스가 대체 장소로 낙점됐죠. 그런데 1967년 해양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영해 바깥의 해적방송까지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로이 베이츠가 선택한 방법은 독립국임을 선포하는 것이었죠. 주권이 있는 국가임을 주장해서 영국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거였습니다. 방송을 계속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정작 베이츠가 독립국을 선포한 이후 몰두한 일은 포트 러프스를 자신만의 국가로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1968년에는 포트 러프스 인근을 항해하던 영국 선박에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총격을 가하기까지 하는데요. 스위랜드 공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당시 로이 베이츠와 아들 마이클은 총기 소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는데 에식스 법원이 영국 영해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국 관할권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정말 뜻밖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10년 뒤인 1978년에는 보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스랜드 공국에 호텔과 카지노를 유치하기 위해서 교류해오던 독일인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로이 베이츠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용병들을 보내 공국을 침공한 겁니다. 소식을 들은 로이는 동료들과 함께 스랜드 공국을 재탈환하고 현장에서 사업가의 변호사를 체포해서 감옥에 구금하기까지 하는데요. 이 변호사가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독일 정부는 영국 측에 자국민을 송환하라고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10년 전에 판결을 들면서 스랜드 공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영국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며 이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독일은 어쩔 수 없이 스랜드 공국으로 외교관을 파견하고 협상 끝에 인지를 돌려받는데요. 일국의 외교관까지 동원된 이 사건을 베이츠는 타국과 관계를 맺은 일례로 들고 있는 거죠. 주장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스랜드 공국이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체결되고 영해가 12해리까지 확장되면서 스랜드 공국은 영국의 영토로 편입됩니다. 또 조약에는 인공섬과 함께 시설 및 구조물은 영토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상 요새 또한 영토로 인정받지 못하죠. 그렇게 스랜드 공국은 국제법상 국가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는 마이크로네이션으로 남게 됩니다. 사실 베이츠 일가는 국가의 독립을 아주 진지하게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본가는 고향인 영국 에식스주에 있고 생업도 역시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게다가 스랜드 공국은 몇몇 중대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국가다운 국가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스랜드 공국의 여권이 마약 자금 세탁에 사용되거나 정치적 분쟁에 휘말려서 모국을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되는 등 여러 가지로 악용됐던 것이죠. 베이츠 부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1997년 여권 발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랜드 공국의 지리적 요건과 명성을 활용해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하죠. 미국 사업가들과 손을 잡고 국가의 검열을 피할 수 있는 파일 공유 업체의 설립을 시도했고, 미국 정부의 기밀을 공개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당국의 감시를 피할 곳을 찾을 때 장소 제공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9억 7,700만 달러의 국가를 통째로 내놓기도 했지만 팔리지는 않았죠. 어찌됐건 스랜드 공국은 지금까지도 국가임을 주장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네이션이라는 개념 자체는 19세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존재감은 현대사의 물살을 타면서 본격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했죠. 마이크로네이션은 1960년대를 기점으로 우후죽순 생겨났는데요. 이 시기는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선포했던 때이자 군부, 절대 왕정 등에서 민주주의로 체제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또 미국을 중심으로 히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체제, 반문화, 무정부주의 등의 키워드가 주목받기도 했죠. 덴마크의 프리타운, 크리스티아니아, 그리고 리투아니아의 우즈피스 공화국 등은 그런 흐름 속에 탄생했습니다. 특히 프리타운 크리스티아니아는 덴마크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으며 한때 대마의 거래와 흡연이 허용되기도 했죠. 스랜드 공국처럼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행동으로서 마이크로네이션을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요. 호주 서부의 헛 리버 공국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헛 리버 공국은 밀 농장을 운영하던 농부가 정부의 밀 할당제에 항의하며 만든 곳으로 호주 연방에서 탈퇴하고 영국 연방에 가입하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려 했죠.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편지를 받거나 중국과 직접 교류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지도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호주 정부로부터 50년간 체납됐던 300만 호주 달러를 납세하라는 청구서를 받고 재정 부족으로 해체됐죠. 미국 큐웨스트 지역에서는 정부의 교통 통제 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시장이 독립을 선포하며 수립된 콘치 공화국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20세기 말에 이르러 인터넷이 발달하면서부터는 영토 없는 온라인 국가들이 선포되기도 했었죠. 일례로 BBC는 2005년 마이크로네이션이 난립하는 시류에 힘입어서 직접 국가를 만들어 보려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러블리 왕국이라는 온라인 국가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혹은 공주가 되고 싶은 딸을 위해 아버지가 만든 북수단 공화국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수립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마이크로네이션들이 전 세계에 100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이크로네이션의 존재는 인정받지 못한 국가들, 다시 말해 미승인국들을 다시금 주목받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마이크로네이션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른데요.
대표적인 예로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나 조지아의 아파지아, 소말리아의 소말릴란드가 있습니다. 미 승인국들은 대체로 마이크로네이션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 있는 영토와 국민, 정부, 그리고 정통성과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주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이크로네이션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처지는 몬테비데오 협약 등에서 말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국가로 인정받는 나라들과 대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몰타 기사단은 영토가 건물 한 채에 불과하지만 국가로 인정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주목할 만한 미 승인국이 있는데요. 바로 앞서 언급한 소말릴란드입니다. 1991년 독립을 선언한 소말릴란드는 13만 7천 제곱킬로미터 영토에 620만 명의 국민, 또 안정된 정부를 갖췄다고 주장합니다. 직접 이곳에 다녀온 저널리스트 조슈아 키팅은 자신해져서 보이지 않는 국가들에서 소말릴란드의 정부가 소말리아보다도 안정돼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죠. 하지만 소말리아로 통합된 이후 세계 어느 나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국가 승인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소말릴란드가 올해 초에 에티오피아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이것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서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이전에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2015년 만들어진 마이크로네이션, 리버랜드였죠. 리버랜드는 체코 출신 예들리치카가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겠다며 세운 나라입니다. 최소의 정부, 자발적 세금을 지향하면서 통화로는 암호화폐가 사용되죠. 리버랜드는 2017년 소말릴란드의 항구 도시 베르베라에서 양측 인사가 만나 정부 간 양해각서를 서명하고 서로 간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리버랜드의 여권을 이용해 소말릴란드에 입국할 수 있었다고도 전했죠. 만일 소말릴란드가 에티오피아와의 교류를 계기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소말릴란드와 협력을 약속한 리버랜드의 지위에 변화가 생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말릴란드와 에티오피아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 소말리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격렬한 반대로 논의를 진전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네이션은 꽤 오래된 개념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리학, 국제법 전문가들은 마이크로네이션이 던지는 화두, 그러니까 국가의 정의에 대해 주목하고 또 연구하고 있죠.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는 앞으로는 기업이 운영하는 나라나 종교국가, 면세국가, 단일기능 국가, 심지어 임대국가까지 나올 수 있다면서 아예 새로운 형태의 국가체가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무시됐었던 마이크로네이션 같은 국가가 말이죠. 치기 어린 공상 혹은 기존 체제에 대한 항의에서 시작된 마이크로네이션이 정말 하나의 국가로 거듭나게 되는 날이 과연 오기는 올까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가의 조건, 국가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